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2021년 7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창밖에 바람도 많이 불고 햇볕도 나고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있는 이 싱가포르도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 넘게 나오면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더 타이트한데 인도 다이닝은 아예 안 되고 이전까지는 2명은 같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처럼. 한국은 지금 4명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싱가포르는 아예 지금 인도 다이닝은 안 되고 오로지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집에 있고 어제도 운동하는 것 빼고는 계속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유튜버 하기 전에는 이런 때는 그냥 회사 가서 공부하고 마리나베이 쪽 한 바퀴 돌고 그랬는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는 이제는 영상 찍고 집에서 리포트 읽고 좀 장비를 갖추고 하니까 회사 갈 일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이 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상 들어가기 앞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7월 23일자로 구독자 200명 돌파하였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것 같이 이직 연봉 협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회사로 갈 때 연봉은 저는 기본급은 더 낮게 갔고요. 하지만 보너스를 포함한 총액 연봉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수준을 맞춰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현된 연봉은 현재 받고 있던 처음에 다니던 회사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회사로 갈 때는 어느 정도 연봉을 원하는지 부서장님께서 물어보셨고 저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은 얼마고 보너스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서장님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맞춰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기본급은 얼마, 그리고 첫 해 1년 동안 보너스는 얼마, 그래서 총액은 이거고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회사로 갔을 때 세 번째 회사에서 받은 첫 해의 연봉은 두 번째 회사에서 받은 연봉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경험한 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같은 회사를 할지라도 부서 사정이나 아니면 부서장의 성향, 본부장의 성향에 따라서 일부 다를 수도 있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정말 인생의 중차대한 일인데, 왜냐하면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할 때 그냥 몸만 가고 업무만 바뀌는 게 아니라 A라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쌓았던 모든 인맥들, 그걸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B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인맥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A라는 회사에서 저는 이제 세일즈 앤 트레이딩이 있었으니까 IT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해야 되고 오퍼레이션 팀이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해야 되고 A 회사의 직접적인 고객들, 제가 담당한 고객들하고도 밀접하게 일을 했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B라는 데 가서 새로운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내부적인 인맥 관리하고 형성하고 그것만 해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저녁도 같이 먹어야 되고 또 술도 같이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가벼운 일들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 것도 아닌데 이직을 한 거는 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업무 영역이 확장되느냐 마느냐.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지금 당장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을 내다봤을 때 내 위치가 어디 있을 거냐, 그때 내 몸값은 어떻게 돼 있을 거냐라는, 그때의 내 몸값은 어떻게 돼 있을 거냐를 생각했을 때 이직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직해서 절대 모든 게 다 술술술 풀려가진 않았죠. 내부 텃세도 있고 중압감도 있고 실적 보여줘야 되고 퍼포먼스 보여줘야 되고.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진짜 내가 한국에서 내가 스카이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나 정말 한국 토종으로 이 회사 다니다가 내가 국제라는 데 오게 되고 불러줘서 진짜 너무 고맙다. 그 부서에 저처럼 완전 토종은 두 번째 회사는 저 혼자밖에 없었고요. 세 번째 회사도 전산 쪽 담당하시는 분 말고는 전부 다, 전산 쪽이란 그 미들 오피스 쪽 빼고는 세일즈나 이쪽은 전부 다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시거나 아니면 서울대 나오신 분도 한 분 계셨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나 일단 여기 온 것만으로도 일단 행복하자.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좀 힘들고 짜증나는 것도 좀 버틸 수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지금 보시는 이 네 회사를 전부 다 다녔는데요. 이 네 회사들은 어, 5대 증권사 또는 7대 증권사 안에 다 들어가는 증권사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래에셋이 대우증권을 인수해서 미래에셋 대우가 자본금 기준으로 1위지만 그 전까지 이 삼성증권 그리고 한국투자 그리고 KB는 현대증권이 KB투자증권에 인수가 돼서 KB로 이름을 바꿨는데, 요 회사들이 수익 기준이나 자본금 기준 또는 고객 예탁금 기준으로 1, 2위를 했던 회사들이고, 신한금융투자도 이전 신한증권과 쌍용증권이 전신이었고, 그리고 굿모닝증권이었는데 굿모닝증권이 신한증권에 인수가 되면서 굿모닝 신한증권이었다가 나중에 굿모닝을 빼버리고 신한금융투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제 첫 직장은 신한금융투자였고요. 저는 대졸 공채로 신한금융투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 입사했을 때 요즘도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 바늘구멍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때가 항상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뽑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수시 채용으로 더 바뀌고 그래서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 때 신한금융투자의 원서가 약 한 1,500장, 총 지원자 수가 10,000명이 넘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최종적으로 합격증을 인사부에서 최종 합격을 통보한 지원자가 약 100명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퇴사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연수 중에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투자 연수가 시작되면은 그때 12월 10일 날 연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가 시작되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다른 증권사 합격자 발표가 나와요. 또는 다른 은행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뭐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탈자가 생깁니다. 정말 최고 1위 증권사여도 그래도 이탈자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여기랑은 좀 안 맞고 여기가 더 맞는 것 같아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저도 다른 곳에 입사를 해서 연수에 들어갔다가 신한금융투자로 옮긴 케이스였습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시작하는데 입사를 하고 연수 중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결과를. 근데
입사 지원서를 낼 때 저는 이제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리서치로 쓰기도 하고, 근데 리서치 이제 너무 빡셀 것 같으니까, 지원자가 너무 쟁쟁할 것 같으니까 IB로도 쓰고, 그리고 지점 영업도 쓰고, 본사 관리직만 빼면 저는 다 썼어요. 대부분의 증권사에 다 지원을 했는데 거의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유안타 증권이죠, 뭐 이런 곳이나 아니면은 대우증권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조금씩 제외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네 개 회사들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리서치로 합격을 한 신한금융투자에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먼저 연수를 받다가 죄송하다, 제가 지금 다른데 합격 통보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부에다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나오고,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는 네, 언제 가겠습니다 라고 그 예비 소집에 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복수 합격이 만약에 되신 분들은 일정이 이제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사를 하는 순간 인사부에서 다 처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4대 보험 그런 거 등록도 다 해야 되고, 이 회사가 사람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생기고, 등록돼야 되는 데는 다 등록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증권회사나 은행 같은 데는 전문 인력 등록이나 그 여러 가지 더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안 하고 그냥 나간다,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연락 두절이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회사에서 처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항상 커뮤니케이션은 클리어하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지만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인연이 된다면 뵐 수 있기를 뭐 원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인연이 된다면 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말씀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는 절대 안 놔주려고 그러죠. 네, 막 부서장까지 전화하고 부모님한테까지 전화해서 신입사원 때는 특히 그럽니다. 네.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좋으니까 여기 있어라, 우리 회사에 있어라, 누구누구님은, 누구누구 아드님은, 누구누구 따님은 정말 우리 회사에서 잘 될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리서치로 합격한 데는 신한금융투자 한 곳이어가지고 신한금융투자로 그냥 최종 입사를 하고, 거기서 대졸 공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데 이 네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현재 그 투자은행 이 IB를 다니면서 한 가지 이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최소한 몇 년간은 회사 생활을 하고 이제 이직을 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에 제가 만 8년을 총 재직을 하고 현재 IB로 옮겼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회사에 지금 거의 이제 만 6년이 다 돼갑니다. 저도 이 투자은행에 제가 여기서 6년이나 버틸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싱가포르에 왔는데, 길면 5년? 3년에서 한 5년 정도 경력 쌓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왔는데, 있다 보니까 저도 벌써 7년이 됐네요. 근데 이 한국의 회사를 다닐 때 물론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하고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회사랑 싸워야 될 때도 있고, 회사가 실망스러웠을 때도 있고, 부서가 어려웠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뒤돌아서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진짜 많이 배웠다. 그리고 제가 신한에서 배운 거, 한토에서 배운 거, KB에서 배운 거, 삼성에서 배운 게 다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제 무기가 됐습니다. 업무 관련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이 하이 랭킹 매니지먼트를 설득하는 거, 그리고 비즈니스의 방향을 잡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국내 회사에서 경험을 하고 왔던 게 지금 IB 생활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후회되는 건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도 진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이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그때 내가 과연 그게 최선이었나, 더 잘할 수는 없었나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만큼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연봉 협상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프로야구 연봉 협상처럼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에서 돈을 더 많이 줄 테니 B라는 팀에 있는 에이스를 스카웃 태우고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연봉 협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메이저리그 같은 데는 뭐 A급 투수들은 예를 들어서 연 1,500만 불을 받고 있는데 뉴욕 양키즈 같이 자금 사정이 좋은 데서 우리가 2천만 불 줄게 와, 뭐 이런 거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제가 최소한 겪어봤던 이 회사들과 겪어봤던 내용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이 회사들을 다녔던 시기는 2007년에서 2015년이니까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문화가 아마 많이 바뀌진 않아요. 저는 이제 그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의 그런 에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런 직급도 아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전무급, 상무급, 전무급을 데려온다고 해도 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A라는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B라는 회사로 똑같은 직급으로 돈을 더 주겠다, 와라, 이거는 아마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돈만 더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고, 그런 일은 있죠. 이제 부서장이었는데 임원으로 다른 회사로 간다, 조금 더 많은 업무 재량이 주어지고 사업부를 맡아본다든가 이런 일은 이제 발생하는데, 부사장이었다 사장으로 가거나 뭐 상무였는데 전무로 가거나,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왜냐면 이 바닥이 너무 작고, 그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싱가포르 IB에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정말 인력은 많은데 이 프런트 오피스에서 저는 이제 트레이딩 룸에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특정한 에셋 클래스를 다루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렉트로닉 트레이딩이 선물 옵션 이쪽인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같이 이제 티어 1 뱅크에서 일렉트로닉 트레이딩 선물 옵션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뽑아 보면은, 이쪽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이 티어 1 뱅크에 있는 사람 다 해도 50명이 채 안 될걸요? 그러니까 뭐 신입사원이나 뭐 AVP급 빼고 부서나 이제 그 사업부를 이끌 수 있는 VP, 시니어 VP급부터 디렉터 이상급으로 보면은 정말 50명도 채 안 됩니다. 돈으로 스카우트 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나는 더 성장을 하고 싶은데 현재 회사에서는 그게 안 되니, 아니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건데 나는 이쪽의 사업의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 이쪽의 시장성이 있다고 보니 가고 싶은데 회사가 그것과 맞지 않으니 내가 이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사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업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마음에 맞으면 간다. 그러면은 연봉 협상이라는 게 있냐? 연봉 협상이라는 거는 사실 협상이라기보다는 당신이 A라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업무, 조금 더 많은 responsibility, 권한, 이런 게 주어지니 거기에 합당한 연봉이 주어지는 거, 이 과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처음에 신한금융투자에 있을 때 저는 리서치로 들어갔는데 사실 지점 발령을 받았어요. 진짜 멘붕이었죠 이때.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올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차피 이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원을 갈까 이직을 할까. 그런데 그 다음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인턴을 했던 부서의 부서장님이
국제 영업부를 맡게 되셨는데 국제 영업부에 사람이 필요하니 내가 너를 그때 좋게 봤어. 근데 네가 우리 회사에 안 왔다며. 네, 저는 그때 그 회사에 정규직 오퍼를 주셨는데 안 갔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이제 그 해외 영업부였는데 해외 영업부보다 저는 리서치가 더 좋은지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부사장님이 너 한번 와라. 뭐 저녁이나 한번 먹자. 그래서 갔더니 그때 이제 뭐 갑자기 막 시작된 겁니다. 네. 그 부사장님이 아끼시던 그 부서의 영업 그 주포 그 두 분을 이제 그 과장 그 시니어 과장급 두 명을 데리고 와서 3대1 면접 비슷한 게 돼버렸죠. 네. 그 뒤로 이제 뭐 그렇게 실무자 면접 비슷하게 되고 그리고 뭐 부서장 면접은 사실 필요 없죠. 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리고 임원 면접 보고 바로 합격이 돼가지고 제 두 번째 회사에 갔는데 사실 그때 첫 번째 회사보다 두 번째 회사의 기본급이 낮았어요. 그래서 임원 면접 볼 때 저한테 연봉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현재 그 받는 회사 연봉이 어느 정도고 지금 연봉인 얘기가 다 됐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그래서 말씀했죠. 그때 얘기했죠. 신한금융투자에서 제 연봉은 5,0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맞춰주신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담당 본부장님께서 담당 상무가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08년에 5,050만 원 신입사원 연봉이면 절대 그러니까 지금 뭐 네카쿠베 이런 데가 개발자 신입 연봉이 2021년에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때 신한금융투자에 14년 전에 이미 13년 전에 5,050만 원이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연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 지금 아마 연봉이 다 6천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5천 후반대에서 6천만 원. 그리고 이제 보너스는 아마 신입들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 1년 차 때까지는 만 1년 뭐 1년 반 2년 때까지는 계속 교육받고 자격증 따야 되고 자격증 없는 분들은 계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3, 4년 차 이때부터 이제 연봉이 잘하면 올라가는데 어, 두 번째 회사에서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지점 영업은 하기 싫다 그때 지점 영업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나는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한 거 아니다. 막 속으로 나 그만둬야지 막 그런 생각을 막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국제 영업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나를 또 내가 언제 또 난 외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 가방 끈 기르고 MBA에 뭐 그냥 뭐 부모님들도 다 좋고 집안도 다 좋고 국제영업부 가보면은 최소한 5대 10대 증권사 가보면은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도 많고요. 네. 아예 미국에서 자라고 태어난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냥 저처럼 완전 토종은 제가 그 팀에 조인했을 때 저밖에 없었어요. 최소한 중고등학교를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서 외국 영어권 국가에서 다니고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 다녔던 분들이나 아니면 아싸리 미국에서 그냥 계속 자고 날아서 미국에서 다녔던 분들이 국제 영업부에 오셨지 이 대형 증권사 국제 영업부는 그러니까 저처럼 완전 토종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 연봉이 좀 깎여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행히 기본급은 낮았지만 그걸 맞춰주셨어요. 그냥 그건 저 그냥 맡기고 간 거죠. 두 번째 회사는 그리고 세 번째 회사로 갈 때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대리였는데 어 저를 이제 다리를 놔주신 분 그 차장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저랑 그분은 어떻게 만났냐면 미국의 시카고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있는데 FIA 행사라 그래서 Futures Industry Association인가 아마 그게 약자일 거예요. 그 행사에 이제 국내 대형 증권사 그 대형 선물사 그런 국제 영업부에서 이제 그 영업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십니다. 그리고 기자도 따라가고 굉장히 큰 행사여가지고 가는데 그 FIA에서 지정해준 호텔에 보통 이제 그 투숙을 하는데
그 행사 다 끝나고 하면은 뭐 저녁에 저녁이라도 같이 먹죠. 같은 한국 분들이니까 요런 자리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안면을 텄는데 그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우리 그때 제가 세 번째로 간 회사가 이 업계에서 1등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장님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 부서장님을 내가 그 컨택을 해서 우리 셋이 한번 만나자. 그래서 셋이 만나서 뭐 네, 커피 한잔 하고 그 부서장님이 그리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봉 협상은 사실 세 번째 회사로 갈 때는 이런 면접 자리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부장님이 그 부서장님이 그냥 픽스를 해주셨어요. 지금 총 받는 게 얼마니?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만큼은 내가 맞춰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대리급의 기본봉이 세 번째 회사가 기본봉이 약 6천만 원이 조금 넘었거든요. 대리 제가 2년 차였는데 그때 성과급을 포함해서 약 한 1억이 조금 넘었는데 그 정도는 내가 맞춰줄 수 있다. 얘기 진행을 하는 거죠. 저는 이만큼 저기 그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업무가 이거고 어, 나 연봉을 이렇게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절대 오버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다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이 이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있는 사실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차피 거짓말해도 다 압니다. 네. 나보다 훨씬 더 업계에 오래 있던 분들이고 그리고 서로 설마 우리 부서장님이 그 부서장님하고 아는 사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정말 그 포커페이스라 그러죠. 그냥 정말 그 윗사람을 대하니까 깍듯하게는 대하지만 모든 말은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아직 완벽하게 이직을 한 게 아니니 해서는 안 될 얘기도 있어요. 우리의 고객 중에 뭐 누가 가장 중요하고 누가 뭐가 이런 얘기를 100%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이직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애매해요. 애매하지만 그 윤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선에서 맞게 본인이 판단을 요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부서장님이랑 그 연봉을 대략 확정을 하고 그 확정을 했다는 얘기는 근로계약서에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저는 추가로 보너스 얼마를 확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 회사에서 받던 금액보다가 금액 정도는 최소한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세 번째 회사로 갈 때 저 업무 영역을 제가 확 늘렸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1등 회사에 가서 거기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세 번째 회사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회사에서 두 번째 회사로 갈 때 기본급은 깎였는데 보너스를 맞춰서 첫 번째 회사에서 두 번째로 갔을 때 연봉이 사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기본급은 낮았지만 저희 부서장님께서 보너스를 조금 더 챙겨주셨고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던 직원들 대비 제가 돈을 더 많이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첫 번째 회사에 있던 것 대비 적게 받지는 않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회사로 갈 때 같은 연봉으로 저는 갔습니다. 항상 연봉이 같았어요. 대신 업무 영역이 늘어났어요. 업무 영역이 늘어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그게 젊었을 때는 좀 더 고생해야 된다. 고생하고 배워야 된다. 그리고